이게 녹화를 하지 말까 봐요. 그래 더 많이 오시지. 괜히 이거 해갖고. 하세요. 어제와 그제하고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이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세 파트로, 그러니까 거의 한 40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실 거고요. 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또 건강에도 도움을 받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귀한 기별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김 박사님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셔서 그분의 사역과 또 모든 계획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그 마이크로폰 오늘 온. 모르시면 여기 이제 다 알죠? 이거? 예, 그거 시부에서 저희로 개통해 오신 장수공 강의 다 하시죠. 지금 두 개밖에 안 돼요. 받으시고 세 개. 어제부터 다 할분의 음식 음식을 그대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세 개 떴나? 이거 아니지. 아예 치해돼요 여기가. 큰 거?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키셨죠? 오디오. 켰어요. 예. 키셨어요? 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좀 작지? 좀 올려보시겠어요? 이거는 올리게 돼 있나? 인풋 레벨이 안 돼. 마이크 맞죠? 예, 배터리 많이 있고. 마이크. 예,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증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사인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의학이 밝힌 당뇨병을 되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여드린 책, 그 제목이 Reversing Diabetes, 당뇨병을 되돌리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닐 바나드 박사라고 하시는 의과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9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여 년 전에 아주 획기적인 한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이 연구는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실험 결과를 이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은 이 의사들이 발표는 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자 많은 다른 의과대학이나 의사나 제약회사에서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테스트를 했을까요? 젊고 건강한 남자 의과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 각기 다른 음식을 줬어요. 그런 다른 음식을 주면서 저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이틀 동안 그러니까 6끼죠. 이틀 동안 음식을 주는데 첫째 그룹은 고지방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동물성, 식물성 기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다음에 올리브유까지 포함했어요. 버터, 계란 노른자위로 만든 마요네즈, 또 크림, 아주 풍부한 그런 그 지방질이 많은 그런 리치한 음식을 주었어요. 이틀 동안.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기름기를 거의 쓰질 않고 따로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주질 않고 탄수화물만 많이 그렇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설탕, 캔디, 제과, 그 다음에 흰빵, 구운 감자, 시럽, 바나나, 오트밀 등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많은 그런 음식을 주었는데 그 이틀 후에 그러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여기 F라고 한 거는 fat, 그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의 혈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C는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이 많은 음식을 먹은 그룹하고 그 혈당을 재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피를 뽑아가지고 혈당을 재어봤는데 그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의 학생들의 혈당이 고탄수화물 섭취를 한 사람 학생들보다 혈당이 배로 높았습니다. 도무지 이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식으로는 그때의 그 상식으로는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설탕 먹지 말라, 뭐 제과, 뭐 빵, 무슨 탄수화물 이런 거 자꾸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니까 먹지 말고 요즘도 지금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유튜브에 그런 그 학자들이 나와서 고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은 혈당도 낮춰줄 수 있고 또 살도 뺄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내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그 강의도 하고 선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의 피가 혈당이 배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설탕이 많은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의 혈당이 오히려 훨씬 낮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학생들을 7그룹으로 나눴어요. 7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 카브라는 게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첫째 그룹은 50g 주고 둘째 그룹은 125g, 203, 그래서 500g까지. 프로테인, 이 단백질은 80g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2680칼로리가 다 되도록 칼로리를 맞추니까 이 지방을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대신에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여기 이 마지막 그룹에 와서는 지방을 아주 작게, 아주 조금 주고 그 대신에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먼저 한 그런 그 테스트하고 아주 매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을 많이 먹은 240g
그리고 탄수화물은 50g을 조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먹고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요 밑에는 이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그룹일수록 혈당이 높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은 그룹이 제일 밑에 혈당이 제일 낮았습니다. 이 의사들이, 이 교수들이 이 90년 전에 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딱 앞에 놓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상식으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교육받은 그런 의사들은. 자, 그런데 그 이유, 왜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학생들의 혈당이 제일 높았는가? 그 신비를, 그 원인을 1970년대에야 와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에 그 퀘션 마크를 아주 그냥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발표한 논문이 1970년에 와서야 서서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줬는데, 1970년대 말에 학자들이 전자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 당뇨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 고지방 식사를 했더니 혈당이 올라가는지. 여기 이게 이 둥그런 것이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인데,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세포 바깥에 글루코스, 혈당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당뇨 환자의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배가 빨리 고프는 거예요. 예, 먹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또 먹겠다고. 그 옛날에 식살병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포 안에 당이 모자라니까 세포에서 무전을 쳐요. 이 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빨리 혈당을 많이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막 혈당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문제는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포 바깥에는 혈당이 많은데 정작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뇨병에 걸린 그 당뇨병 환자의 넘버원 증상이 피곤입니다. 피곤. 아주 힘이 없어요. 아주. 제가 4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직장이 참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이어서 인서비스 에듀케이터가 됐습니다. 그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뭐 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일하고 이제 한 40분 운전해 가지고 집에 오면은 아주 피곤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냥 집에 오자마자 큰 대자로 그냥 벌렁 나가자빠져서 비몽사몽간에 잠이 좀 오면서 막 이렇게 한참 쉬고 나야 그 다음에 부시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막 배가 막 허기져서 고프기 시작하면은 먹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서랍도 뒤지고 뭐도 뒤지고 막 그러면서 막 있는 대로 막 집어서 막 먹기 시작해요.
당뇨병은 이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당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당뇨, 이 혈당이 들어가는 혈당 문이 있는데, 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고 옆에 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슐린 리셉터라고 해요. 이제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인슐린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슐린이 넘버원입니다. 이 첫 단계로 인슐린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두 번째 단계로 이 인슐린이 세포 안에서 한 3번, 4번에 걸쳐서 특별한 그 효소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당이 들어오는 그 문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은 이 밖에 있는 혈당이 이 문이 열리면서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들어와서 비타민 C하고 합해져서 에너지가 되고, 남는 혈당은 그 글루코겐이라고 이 덩어리, 혈당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간에다 보내서 간에서 저장했다가 밤에 아무 음식도 먹지 않잖아요. 저녁 먹고서 아침까지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씩 먹질 않아요. 그 사이에 혈당이 떨어질 때 간에서 그 글루코겐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꼭 그 글루코스가 있어야 돼요. 이 혈당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글루코겐을 저장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에너지화하면서 이 파이루베이시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당은 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예, 지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그 인슐린이 들어오는 이 문에 매번 인슐린이 와서 딱 자극을 하면은 그 문이 딱 열려야 되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인슐린이 들어오는 그 문에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껴 있어요. 그 닐 바나드 메릴랜드 의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껌을 씹다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서 그 자물쇠 그 열쇠 들어가는 그 구멍에다가 껌을 막 여러 개 씹어가지고 집어넣고 막 도망을 가죠. 그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그 문을 열려면은 그게 열쇠가 안 들어가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했다고 하는데,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기름이 바로 이 인슐린이 들어가는 이 문에 이렇게 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바깥에 많이 쌓여 있어도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문인들이 그것을 인슐린 레지스탄트라고 레지스탄트 그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게 저항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인슐린이 잘 못 들어가는. 근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이 세포 안에 여러 수십 개가 있어,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이 고장난 것 가운데서도 어떤 인슐린 수용체는 그렇게 영향을 받질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인슐린이 들어오면은 자극을 하면은 들어오게 해줘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이기도 하지만은 고인슐린, 고혈중 인슐린. 그러니까 혈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아지는 게 당뇨병 환자의 그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와서 2013년도에 당뇨병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게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기게 되는가, 이거를 아주 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아주 얼마나 좋은 그런 연구인지 모르겠어요. 자, 당뇨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뇨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증상을 보이는 것이 비만입니다. 비만. 이제 뚱뚱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정상인데 이 사람이 점점 잘 먹기 시작해요. 이제 미국에 와서 고기도 먹고 그냥 먹을 게 참 많잖아요.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어요. 옛날에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비만이 먼저 올라가고 비만이 먼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덩달아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글루코스. 그 공복시 혈당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비만이 계속되고 공복시 혈당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인슐린도 또 후발주자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지방이 많이 껴서 뚱뚱해지는 이 근육 속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방이 먼저 쌓여서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혈당이 따라서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따라서 인슐린이 나와야만 세포 속에 혈당이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따라서 증가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됐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부터는 99 혈당이 98, 99, 100, 110, 105, 106, 107, 108 요 정도로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혈당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더라인이라고 하고 프리다이아베테스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예비 당뇨병 환자. 그리고 그러니까 당뇨병 바로 전 단계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102, 103, 또 110, 거의 120까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리다이베티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 인슐린의 양이, 혈중 인슐린의 양이 쑥 떨어져요. 인슐린의 양이 많았을 때에는 그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자극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혈당이 들어오게 문을 열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인슐린이 쑥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혈당이 그나마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기진맥진하고 저혈당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뭐를 처방합니까? 당뇨 약을 줍니다. 여기 이렇게 인슐린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게 해서 다시 인슐린을 올려주면은 그나마 그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인슐린 약을 많이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런 그 생활을 오래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결국에는 암도 발생하는 그 위험률이 증가되더라 하는 이러한 도표입니다. 너무나 아주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또 2013년에 다른 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 혈당이 여기 98, 99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00, 800, 100, 이 정도로 가다가 언제부터는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 요때부터 요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3년이라. 13년. 그러니까 당뇨 예비 환자, 당뇨 증후군으로 그렇게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13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당뇨 환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왜 13년 후에,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왜 평균 13년 후에 이렇게 혈당이 아주 확 올라가도록 이 인슐린이 이렇게 적게 분비가 되는가? 인슐린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췌장. 예, 췌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췌장에 베타셀이라고 하는 그 한 특별한 그 췌장에 있는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이 학자들이 그 당뇨병 그 진단을 받자마자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해봤더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 당뇨병 환자의 사체를 부검해보면 췌장의 베타셀은 당뇨병 진단을 받을 당시에 약 50%가 파괴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뇨 예비, 그러니까 그 프리다이베티스 그 기간 동안에는 점점 이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만들어지던 인슐린의 양이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베타셀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죽어서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다가 당뇨병으로 죽은 환자들을 그 부검해 봤더니 그 췌장 세포의 약 80%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20%는 조금은 그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왜 이 췌장 세포가 베타셀이 왜 죽는가, 왜 죽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에 그 원인을 찾아서 발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이 전초 단계의 그 연구들이 좀 나왔지만 완전한 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졸업한 당뇨 의사들은 당뇨 환자들에게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교육받은. 자, 그런데 자, 왜 베타셀이 죽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이 췌장 세포를 그 뜯어내 가지고 그것을 잘게 갈아서 배양 접시에다가 이렇게 길렀어요. 거기에 영양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pH 7.35에서 7.45 약간 사람 몸이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렇게 pH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서 그 인큐베이터에다 다 넣어두면은 한 3일이 되면은 췌장 세포가 막 번식을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장하는 베타셀에 기름을 떨어뜨렸더니 그 기름이 흡수되자마자 그 자라나던 베타셀이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와, 이거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 만성적인 혈중 고지혈은 췌장 베타셀이 지방 독성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고 분해된 지방이 이들 세포의 기능을 정지시켜 결국 베타셀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그 췌장에다가 그렇게 지방을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름을 많이 먹었더니 췌장 세포의 그 베타셀이 죽기 시작하는, 점점 죽기 시작. 그것을 이제 유추해내게 됐어요. 그 후에 또 다른 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는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서 췌장 세포가 막 자라나는 거기에다가 그 지방을 떨어뜨리는데 한 접시에는 동물성 지방을 떨어뜨리고 포화지방이라고 하죠. 동물성 지방을 떨어뜨리고 이쪽 접시에는 올리브유, 이 식물성 기름을 떨어뜨려 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그 팔미테이시라고 하는 것이 포화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 그랬더니 이 죽은 베타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에시라고 하는 이 올리브유는 베타셀이 하나도 죽질 않았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베타셀을 하나도 죽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동물성 기름만이 이 췌장 세포를 죽게 하더라 하는 그 연구가 발표됐어요. 저는 이런 연구를 보게 됐을 때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기뻤는지 모르. 제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하라고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 이런 연구가 제게 아주 힘을 실어줘. 베타셀을 죽게 하는 지방은 동물성 지방, 기름인 포화지방일 때에만 발생한다.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거를 또 연구를 했어요. 왜 동물성 기름이 뭔데 그렇게 베타셀을 죽이는가?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성 지방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악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악동. 그 LDL 콜레스테롤은 아주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포 하나보다도 더 작아요. 세포 하나의 그 크기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그 LDL 콜레스테롤이 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산화의 주범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LDL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LDL 콜레스테롤이 췌장 세포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화 현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췌장 세포가 죽고 굳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포화지방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는 주범이다. 혈중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방이 바로 그 LDL 콜레스테롤이 베타셀을 점점 파괴시키고 서서히 베타셀 손상으로 성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건 실험실에서만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 LDL 콜레스테롤을 주입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방에다가 그 동위 원소 뭐라 그러나 이 CT 스캔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은 그 지방이 이 어디로 또 따라다니는지 어디 가서 정착해서 뭘 하는지를 바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촬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컨트라스트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물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지방을 주사하면 췌장의 베타셀 기능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혈관으로 들어온 그 LDL 콜레스테롤이 이 췌장에게까지 가서 거기에 딱 머물면서 췌장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이 소고기 기름, 돼지고기 기름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 기름에다가 그 컨트라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었더니 똑같은 현상이다. 그 기름이 췌장에게까지 가서 췌장 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이 포화지방이 췌장의 베타셀에 해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좀 아주 좀 담대하게 그렇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그렇게 저희들처럼 이 얘기를 못해요. 특별히 한국이 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돼지고기, 소고기 그 부족한 집이 막 야단나고 데모하고 막 여론을 일으키면은 나중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다 또 이제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럽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물질 유리기를 만들어 베타셀을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 닐 바나드 박사가 교수가 여기 보면 reversing diabetes 당뇨병을 되돌리는, 그런데 이 의사가 당뇨병을 되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먹어야 될 음식이 온전한 채식이라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온전한 채식이다. 이 책,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 뒷부분에는 그 레시피가 나옵니다. 기름 하나 쓰지 않는 아주 온전한 채식, 식물성 기름도 쓰지 않는 그런 온전한 채식. 2014년에 이 닐 바나드 박사가 그 박사학위 학생들 데리고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연구 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난 베지타리안, 고기를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7.6이고, 그 다음에 고기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고기를 가끔 먹는 사람이 6.1, 그 다음에 페스코 베지타리안이라고 생선을 먹는 베지타리안이 4.8%, 그 다음에 락토 오버 베지타리안이 3.2, 그 다음에 순전한 채식하는 사람이 2.9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건보다는 plant-based whole food,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아마 훨씬 더 낮을 거예요. 반도 안 될 거예요. 1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를 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그 결과는 육식 섭취를 늘려갔을 때 성인 당뇨병 발병률은 비례적으로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기를 50g 먹을 때마다 당뇨 발병 위험률이 8% 증가되더라. 50g이면 닭고기 얼마나 될까요? 닭 가슴살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점이나 2점 정도가 이 50g이고, 고기를 조금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또 이 생선을 먹을 때 당뇨병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어요. 여기 Fish and Marine, Omega-3 Polyunsaturated Fatty Acid Consumption and Incidence of Type 2 Diabetes. 여기 이 논문, 여기 이런 논문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매일 한 번씩 먹으면 당뇨 발병률이 19% 높아지는데, 생선도 붉은 그 고기와 마찬가지로 매일 한 번씩 생선을 먹었더니 19%보다 더 많은 35%나 더 높게 당뇨 발병 위험률이 높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선이 아주 그 건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선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이 여기에 발표가 됐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생선 기름에 많은 오메가3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는 오메가3가 참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좋은 거를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죠?
심장 혈관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심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메가3를 많이 먹었더니 당뇨 위험성이 더 높아지더라.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오메가3를 이 사람들은 이 생선 기름에서 먹었을 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오메가3를 플렉스 시드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었을 때에는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함과 동시에 그 오메가3로 인해서 몸에 발생하는 다른 어떤 산화현상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그러니까 플렉스 시드를 먹을 때도 플렉스 시드를 짜가지고 기름으로 먹지 말고 그 전체를 갈아가지고 먹을 때 우리 몸에 그 전체의 그 오메가 플렉스 시드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왜 플랜트 베이스드 홀 푸드를 먹어야 되는지, 온전한 채식, 그거 뭐 짜가지고서 먹지 말고 가공해서 설탕이나 뭐 기름이나 짜서 먹지 말고 또 가공해가지고 흰쌀이나 흰 밀가루 먹지 말고 음식 전체, 현미, 통곡식, 그 다음에 과일 그대로, 단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기름도 식물성 모든 뭐 들깨, 참깨 모든 것 기름으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들깨를 갈아서 먹고 들깨를 참깨를 갈아서 먹고 그렇게 먹는 것이 온전한 채식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계란을 먹었더니 당뇨병에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이런 연구들이 아주 속속이 나옵니다. 속속이 계속. 여기 보면은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한 주일에 2개를 먹었더니 당뇨병 발생 그 위험률이 2배로 그러니까 100% 더 그 위험성이 높아요. 여기 나와 있죠. 하루에 하나 먹었을 때, 한 주일에 하나 먹었을 때, 또 한 주일에 3개까지 먹었을 때, 여기 한 주일에 5개 이상 먹었을 때, 한 주일에 5개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한 주일에 1개 미만 섭취한 사람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생선,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계란까지도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온전한 채식이 가장 좋은 그런 채식입니다. 계란이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연구, 200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하루 계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섭취가 남자 여자에게서 성인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다. 또 2012년에 유럽에서도 같은 결과를 했습니다. 가공육과 계란을 많이 먹는 것은 성인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계란을 한 주일에 1개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많이 더 먹는 사람에게서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라고 보고하는데 특히 젊어서 이러한 식사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노년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건강식은 어려서부터. 자, 그러면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더라.
정제되지 않은 곡물, 통밀빵, 현미밥, 오트밀, 보리, 옥수수, 통옥수수, 가른 것과 이런 그 다음에 콩종류의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채소와 과일 섭취는 충분한 섬유질을 우리로 하여금 섭취하게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이 중에 들어있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혈중 지방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고 췌장의 지방을 제거해줘요.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당뇨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유질은 스펀지와 같이 혈당을 서서히 흡수되게 하여 갑작스러운 고혈당증을 막아주더라. 이 스펀지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여기 아주 참 좋은 그런 실험이 있는데 사과를 갈아가지고 주스를 마셨더니 이 빨간 놈이가 혈당이 여기 70여기에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형편없이 쭉 내려가고 왜냐하면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확 나와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혈당이 이렇게 52, 53까지 떨어져. 이렇게 되면 핑 하고 그냥 쓰러질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애플 소스, 사과를 갈아 먹었을 때.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통째로 그렇게 먹었을 때는 혈당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 과일도 전체를, 껍질도 될 수 있으면은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브라운 라이스, 이 현미를 먹었을 때하고 백미를 먹었을 때 혈당에 이거는 혈당의 변화인데 혈당이 이게 30분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60분 돼서 올라가고 이 백미를 먹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데 이 마른 먹고 여기 현미인데 현미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녹말을 먹었을 때, 녹말이나 또 일반 식사를 했을 때 10분, 15분, 30분 되니까 혈당이 막 올라가요. 45분. 올라갔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starch and SEF, soluble dietetic fiber, 식이섬유를 같이 녹말하고 먹었을 때 이 노란 줄인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끈기 있게 정상 혈당치를 오래 유지하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서서히 췌장의 지방도 제거해 주어 새로운 췌장 세포 생성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유익한 섬유질은 채식에만 있고 고기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그 고기에는 섬유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 50%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질긴 그 갈비고기, 갈비살, 힘줄, 소 힘줄 거기에도 섬유질은 제로입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채식이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른 처방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이게 물을 내렸더니 이 파란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파란 물이. 왜 그런가? 이 집 수돗물이 이렇게 파란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내려갔더니 또 파란 물이. 그래서 그 탱크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스펀지 같은 거. 거기에 소독약을 이렇게 머금게 해가지고서 딱 달아놓으면 이 스펀지가 물을 틀 때마다 서서히 그 소독 그 약을 내보내는 거예요. 섬유질은 우리 몸의 혈당을 다 모아가지고 서서히 그것을 릴리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좋은 섬유질이 모든 채소, 과일 속에, 식물 속에 다 들어있고 동물 속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3장 14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못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은 특히 나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나. 이 기름을 태우면은 좋은 냄새 나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기름이 맛있어서 혼자 잡수시겠다고 이거 내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름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고. 대대로 너희들이 이 기름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채식을 함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 다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기국 끓여가지고 고기는 안 먹고 국물을 마시는 거죠. 이 조지 폴만 같은 그런 그 의사는 이 PBS에서 이렇게 그 당뇨병 강의를 하는데 이 브로시라고 하죠. 닭고기 브로스, 소고기 브로스 이거는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이런 제가 존경하는 이런 의사 박사들은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몸에 해로우니까 아예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또 2차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를 이제 라이브로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좀 잡수고 싶으셔가지고요. 국물이라도 좀 잡수고 싶으셔가지고요. 국물이라도 좀 잡수고 싶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면 금방 나옵시다. 지금 집에서 이 사람을 좀 밖에 나가기